그런데 오늘 아침에 격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바로 그날로 통화가 됐고요. 당시에 참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워 하셨고, 절반 반 쪽에는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정말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절반은 잘 진행되던 뉴타운이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탄압 정책이죠. 한마디로 좀 제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인센티브로서도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의 기여도 할 수 있는 그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울시정의 에너지를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투자한다 하는 각오로, 사실 서울은 정말 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공원이 태부족한, 전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공원 면적이 매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했던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녹지 면적을 늘리는 것,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많이 늘리는 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 근처의 둘레길,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나 각 지천, 안양천이나 중랑천변에 이 달리고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녹지 공간들 늘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강북 지역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북서울 꿈의 숲의 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참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잘된 행정이다 하는 평가를 들었던,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강북 지역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 강북 지역을 강남 못지않은 주거 환경, 삶의 질이 느껴지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곳 북서울 꿈의 숲, 이곳이 저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언덕에서 이 뒤를 보시면 장이 뉴타운이 보이실 겁니다. 절반 반 쪽에는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정말 양질의 주거지로 정착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절반은 잘 진행되던 뉴타운이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탄압 정책이죠. 한마디로 뉴타운 재개발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편 것 때문에 진행되던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고 그때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앞으로 있을 진행돼야 할 뉴타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동네의 조합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기가 쑥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앞으로는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던 서울 시민들에 대한 지금 이 부동산 대참사가 벌어진 이유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제가 지적했던 수백 군데 중에 박원순 시장이 판단 미스로,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죠. 약 400여 군데의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들을 전부 해제를 함으로써 생긴 이 부동산 대란을, 그 바탕이 저는 전임 시장의 그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위치라는 판단 때문에 또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모습이 그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아마 지금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 장소성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조건부 출마라고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비판도 있었고, 왜 출마를 할 거면 분명히 하지 무슨 조건을 다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단일화를 하면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야권 분열,
단일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감정이 고조되다 보면 국민적 열망,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단일화 조건 때문에 무산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의 정치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가급적이면 단일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를 국민 여망에 맞추어서 안심하고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지난 열흘 동안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반응이나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보면 사전 단일화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무망하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뛰겠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을 해서 서울시장이 될 때까지 저는 단일화에 관한 당의 모든 판단과 결정 권한을 일임하고 오로지 후보의 한 명으로서 오늘부터는 열심히 뛰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의 특색은 사실 1년짜리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 치루어지는 4년 임기의 정상적인 임기의 시장이라면 1년 정도는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시정 성과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3년, 4년 차에 대부분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이 되고 한 1년 정도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 1부시장을 맡았던 분이 김흥권 부시장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평생 동안 공무원을 그 서울시청에서 수행을 했던 직업 공무원이십니다. 뭐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하고 꿰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취임 1주년 되는 날 아침에 저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시장님, 외람된 표현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시장님, 오늘부로 시장님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부시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제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장면 그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서울시정은 다른 공직과 달라서 서울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보듬는 서비스 행정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생활시정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요, 봄, 가을에 하는 일이 다르고 한여름 무더위 때 하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겨울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1년 4계절이 한 번 지나야 서울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제가 경쟁자들, 라이벌 후보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동안 이런 큰 자리를 맡기 위해서 실력을, 정책을 갈고 닦았던 분들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당의 다른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질이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질이 훌륭하다고 해서 시행착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경륜은 정말 갖추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힘겨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제 최근에 문 대통령이 본인의 실패를 자인을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처음
잘못 방향을 설정하니까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을 도탄에 몰아넣고, 지금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서민들은, 어려운 분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 몰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짜리 시장이니만큼, 제가 아까 아마추어 초보 시장, 1년짜리 인턴 시장, 그리고 일 배우다 끝나는 연습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만큼은 취임하자마자 일에 착수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의 특색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되, 그렇게 해서 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해서 망설이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어떤 그 가속도를 붙이게 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쓰되, 그 대신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한 분들께만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 그 더 얻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공이 회수를 해서 일정 비율 임대주택, 기타 다른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공의 목적에 쓰겠다 하는 게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정부에서 회수를 해서 공공의 목적에 쓰겠다고 하니까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인센티브로서도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의 기여도 할 수 있는 그 적정선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원칙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그렇게 살가운 분은 아니세요. 그동안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격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실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도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꼭 서울시장직을 우리 당으로 가져오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권에 관한 문제는 이제 저는 제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에 1년 보궐선거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앞으로 제가 내놓게 될 공약들은 전부 5년짜리 공약입니다. 1년짜리 공약이 아닙니다. 사실 또 1년 동안 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공약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놓는 대시민 약속 공약은 전부 5년짜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5년 동안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서 저를 자리매김할 거고요. 그 5년 동안은 정말 대통령직 도전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순위를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기억하진 못합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에 각 도시를 비교하는 방법은 도시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고요, 도시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경제 중에 금융도시 지수라는 게 있고, 국제기관에서 평가하는 몇 개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내놓는 순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취임해서 11년도까지 재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삶의 질 지수로 따지면 전 세계 도시 중에 한 82에서 92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취임해서
70위권까지 끌어올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삶의 질 지수가 여전히 70위권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프로 보면 제 취임 전에는 제 취임 이후에 5년 동안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삶의 질 지수가 그대로 평행 상태를 유지한 것을 그래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경쟁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지수는 도시 경쟁력 지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화, 복지, 경제, 주택, 교통, 건설 이 모든 것을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매년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그 도시 경쟁력 지수의 그래프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거의 뭐 한 40위권에 머물던 도시 경쟁력 순위가 제가 시장이 돼서 10위 전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위 정도, 30위 정도가 뛰어올랐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 그래프 역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그대로 횡보를 하는 모습, 평행 상태를 이룬 모습을 며칠 전에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금융도시 지수 수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 제 임기 중에 수치가 제가 기억하기에 6위인가 8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한 3, 40권에서 6위인가 8위까지 뛰어올랐는데 지금 그 순위가 다시 한 10몇 위, 20몇 위로 떨어진 걸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좀 수치를 정확히 외워갖고 오는 건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제 임기 중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경쟁력 지수, 삶의 질 지수, 금융도시 지수 같은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그대로 옆으로 개걸음을 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마 그 그래프들은 며칠 뒤에 우리 당 서울시당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잃어버린 10년 서울이라는 주제로 곧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취임하고 바로 부탁을 드려서 지난 10년 동안을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TF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저도 인력을 파견하고 해서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그 발표 자료 속에 그 그래프가 들어있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20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그 그래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삼고 있는 이름이 7017이던가요? 그 서울역 앞 고가 존치하고 그 위를 보행로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후임 시장이 하는 일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임 시장 업적을 너무 고의적으로 지우는 일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느 시장이든 취임하면 본인의 색깔을 입히고 싶고 본인의 일을 더 앞세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됐든 또 대통령이 됐든 어느 자리든 그건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비록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일들 중에 제 철학과 맞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라도 가능하면 존중하는 선에서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전임 시장이 업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바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섰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아진다면 그때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물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전임 시장이 새로 시작했던 일들, 특히 전임 시장이 새로 만든 조직 같은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단체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 기구 그리고 새로 생긴 자리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존치하는 선에서 존중을 하고 꼭 보았을 때 꼭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부터 바꾸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관광업종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 단견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는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멀쩡하게 존재하는 호텔을 뭐 방으로 또 뭐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일단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 보고 제가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진작에 취임 초부터 공급하라고 그럴 때는 공급 충분하다고 우기면서 버티더니 이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니까 호텔까지 개조를 해서 무리스럽게 호텔이 있는 입지는 사실 주택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전부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준비 안 된 정부의 전형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을 맞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백신을 맞고 상황이 호전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위축되고 정말 힘들었던 관광산업이 빨리 탄력을 받아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런 계기가 없었더라도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해외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창출된다는 국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어느 대표 도시도 정말 먹고 사는데 기묘한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관광객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관광산업을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디자인 서울에 관한 언급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디자인 서울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관광산업에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서울시를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저의 비전 하에 관광객 1200만이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제가 취임했을 때 관광객 서울에 한 500만 정도 되던 시절에 관광객 1000만, 1200만을 목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 비웃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퇴임할 때 관광객이 1000만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다시 제2의 관광 디자인의 도시를 만들어서 K-팝을 비롯해서 K-한류로 꼭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바탕이 마련된 상태에서 와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사실 관광객은 와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야 거기 한번 가볼 만한 도시야 꼭 한번 가보자 가봐라 라고 할 때 비로소 관광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쾌적하고 머물고 즐기고 그리고 즐기다 보면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정의 에너지를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을 투자한다 하는 각오로 서울시를 그런 매력 덩어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은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풀어놓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됐으니까 그 1월 7일 날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 바로 그날로 통화가 됐고요. 그래서 뭐 날짜를 밝히긴 뭐합니다만은 주중에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했었습니다. 장소만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제안은 불필요하다. 당내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통합, 합당 논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날 바로 연락이 와서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요청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됐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뵙자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그 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안철수 후보의 말씀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시도는 없었습니다.